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오죠.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제 도심권 도로에도 이동량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양화로가 서교동 4거리에서 창천 3거리, 이어서 신촌로 아현교차로까지 쭉 밀려서 가고 있고요. 성산로도 성산 2교에서 연대 앞 3거리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로는 도심 방면으로 용두동 4거리에서 동묘암역 구간 더디게 진행하고 있고요. 도봉로가 수유역에서 미아 4거리, 이어서 동소문로가 기름교에서 성북구청 입구, 이후 계속해서 효여동 교차로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중앙로가 선바위역에서 서남나들목, 이후로 양재대로 트럭터미널 앞까지 밀려서 가고 있고요. 분당 내곡간 고속화도로가 광장 지하차도 입구에서 구룡터널 4거리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인로가 물레동 4거리에서 영등포 교차로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오늘도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출산율 관련 얘기인데, 네. 뭐 아이 안 낳는다는 거는 알려졌죠? 저희가 좀 네.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모양이죠? 네, 팩트로도 좀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의 출산율 전 세계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이 16일 날 미국 중앙정보국 이 CIA의 월드 팩트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CIA가 정확하겠죠. 출산율까지. 예.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이제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굉장히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정치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보니까 1.25명에 그쳐서요. 분석 대상 224개국 중 219위를 기록했습니다. OECD 국가만으로 보면 거의 꼴찌를 기록했는데요. 이때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뭐냐? 여자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이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예. 이게 1.25명이라는 건데요. 최하위는 싱가포르 0.8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안 되는 거죠, 싱가포르는요. 그렇고요. 반면에 이제 합계 출산율 1위는 아프리카 국가 니제르 6.89명. 말리가 그 다음이었는데 6.16명, 부룬디 6.14명. 이제 아프리카 쪽은 역시 출산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북한이 1.98명, 우리보다 높죠. 129위였고요. 일본도 1.4명으로 우리보다 높습니다. 208위.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도 지금 아이를 안 낳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애 키워보면 뭐 이유 금방 알죠. 이게 우리가 돈이 이게 한두 푼 들어갑니까? 예? 네. 그리고 결혼 자체를 미루는 맞습니다. 풍조도 많고. 예, 그렇죠. 요즘 20대, 30대 초반 3포 세대란 말 합니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이 세 가지를 다 포기하고 살아간다. 그만큼 20대도 힘들다는 건데요. 이 낮은 출산율 이유 뻔합니다. 일단 뭐 여성들 일 많이 해서 결혼식이 늦어졌다 하고 결혼을 한다 해도 자녀 교육비에 허리가 휘지 않습니까? 또 주거 부담이 높아가지고 다들 돈들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출산율이 낮으면 이 한국 경제 진짜 위기에 빠집니다. 안 그래도 노령화인데 신생아 수도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성장 동력이 없는 거거든요. 하고 우리가 흔히 경제라는 걸 쪽수 게임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즉 뭐냐면 인구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그냥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도나 중국처럼요. 그런데 이렇게 좀 출산율이 낮아지면 아예 성장이라는 게 멈추게 돼서 2명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2명 아니면 1.5명 이상으로는 돼야지 1.25명 상당히 힘든 수준입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에요. 새로운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최경환 내정자요. 네. 행보가 상당히 파격적이죠. 인터뷰 많이 하고 말이에요. 예. 완전히 경제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마디가 굉장히 파격적이고요. 저도 꽤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말들 대부분 뭐냐면 중장기 경제정책 중요하지만 중장기 이게 뭘 의미가 있냐.
있냐. 단기간 지금 당장 국민들 먹고 살기가 좋도록 체감 효과를 내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예. 추경 편성, 부동산 규제 완화, 환율 정책 변화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일단요, 올 하반기에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 최 후보자 이제 내정후 사석에서 계속 추경해야 된다. 아마 추경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하고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세월호 이 참사 이후 워낙 내수가 안 좋고 이걸 끌어올 수 있는 동력도 없기 때문에 이제 추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에 현우석 부총리 시절에는 워낙 지금 세수도 부진하고 추경이라는 게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비난도 있고 해서 좀 많이 피해갔는데 이 최경환 후보자는 지금 스탠스로 보면은 결국 추경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부동산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부동산 규제도 다 푸는 겁니까, 그러면? 네, 어제였습니다. 이 LTV, 주택담보대출, DTI, 총부채 상환 비율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배려를 했는데요. LTV, DTI 이런 대출 규제들 과거 시장이 한여름일 때 만든 여름옷이다. 근데 지금 한겨울인데 왜 여름옷을 입고 있느냐. 바꿔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부동산 관련 남은 마지막 규제가 이 대출 규제인데요. 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야당의 반대가 있으리라는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최경환 이 내정자는 다 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환율도요. 좀 많이 이 스탠스가 다릅니다. 이제 그동안은 수출 기업들을 위해서 일부러 좀 원화 약세를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고환율 정책.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무슨 의미냐. 왜 수출 기업만 잘 사냐. 국민들 위해서 원화 강세되면 그냥 용인하겠다. 수입 물가 낮추고 내수 부양에 힘쓰겠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얼마나 따라주느냐가 변수이긴 한데 이 국회도 지금 내수가 힘든 마당에 특별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없을 게 있어서 예상이 돼서 예. 제가 보기엔 올 하반기 대한민국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아마도 실시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말이에요. 전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이 자살보험금에 대한 문제 말이에요. 네. 금감원이 결론을 내렸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침이고 해서 자살이라는 이게 좀 이야기가 꺼내기가 그런데요. 워낙 보험업계에서 좀 논란이 커서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은 자살보험금에 대한 보험사의 면책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년이 지나면은 이제 사건 발생할 때 보험금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논란을 좀 보면은요, 이 지금 현재 되는 논란이 약관에 보면은 재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반 사망 보험금이 있고 재사망 보험금이 있는데 재사망 보험금은 일반 사망 보험금의 거의 2배 액수가 그러니까 더블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재사망 보험금을 준다고 약관이 돼 있었는데 그동안에 보험사들은 일반 사망 보험금을 알게 모르게 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조사해 보니까 1조 원이 넘는 보험금을 그동안 안 줘왔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왜 논란인지 잘 모르겠어요. 소급해서 유족들한테 남은 금액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사망 보험금 더 많은 그 보험금을 줘야 되니까 지금 준 일반 사망 보험금의 차이만큼 지급하는 게 맞거든요. 예. 약관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좀 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분명 현재 보험사들의 행태가 위법은 맞지만 그 강제 지급 명령을 내리지 않고요. 보험사들에게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어저께 전형적인 보험사 봐주기라는 이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예. 금감원의 좀 해명을 들어보니까 이 약관 자체가 오류였다. 이게 그냥 일반 사망 보험금이라고 돼야 되는 거를 이제 ING 생명 한 외국계 보험사가 재사망 보험금이라고 기재를 했고 이걸 그냥 다른 보험사들이 참고를 하면서 베끼기를 했다. 그래서 똑같은 위법을 범한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수에 가깝다는 판결. 또 하나 이제 2년 이후에 재외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면 이 액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보험금 액수. 예. 자살을 부추길 수도 있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예. 당연히 시민단체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도 이게 약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번 건은 보험금대로 다 주고요. 그리고 약관을 수정해서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잊혀질 권리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예전부터 이 논란이 있었고요. 지난 13일 날 유럽사법재판소 세계 최초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해서 지금 전 세계에 미칠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잊혀질 권리라는 말, 이거 말 그대로 잊혀질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 시대에는 이런 문제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 기억력에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그리고 종이라는 거 뭐 폐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인터넷이 일상이 되면서 디지털 세상에 남은 건 영원히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도 오늘과 내일 이것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오늘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이자 한국인터넷윤리학회 회장이시죠. 신용태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잊혀질 권리, 이게 요새 상당히 주목받고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잊혀질 권리가 최근에 이 쟁점이 된 것이 사실은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진행이 됐던 일입니다. 근데 올해 5월 14일 날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잊혀질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이번 관련된 판결이 나온 것이 이번 최초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를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잊혀질 권리라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알 권리 문제하고 이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알 권리하고 상충이 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잊혀질 권리라는 것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자신에게 달라는 것인데 잊혀질 권리를 찬성하는 측하고 이제 소위 이제 알 권리 또는 우리가 이제 기억할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주장하는 측과 대립이 되고 있어요. 이 대립이 사실 1995년도로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규정하는 그 유럽 개인정보 보호 규정 및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잊혀질 권리를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랬던 것이 이제 17년이 지나고서 2012년도에 유럽연합에서 일반 정보보호 규정을 제정하면서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이제 명문화된 것이 나왔죠. 이제 아직까지도 잊혀질 권리의 그 범위 적용을 어디까지 하는지. 그러니까 아직도 논란이 있다 이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뭐 이런 것 관점에서 잊혀질 권리를 찬성하는 측하고 반대하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요, 9401님이 이런 말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도 옛날 남자친구와의 사진과 얘기들을 한 사이트에 올렸는데 이걸 지우지 못해서 큰 피해를 본 적이 있다. 영원히 지운다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해 주셨는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까? 뭐 기술적으로 100% 다 이걸 지울 수는 없겠지만은 100% 지울 수 없어요? 예, 검색 링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삭제가 가능하죠. 그 인터넷 기업들의 협조가 있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의 협조가 있으면 네. 그 100% 못 지운다라는 거는 그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100% 못 지운다는 건 뭐 개인이 소장하고 하게 되거나 예를 들면 뭐 캡처를 해가지고 갖고 있다거나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알 권리, 뭐 이런 말씀 쭉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알 권리가 우위죠. 예를 들면 아까 인터넷 업체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업체가 요청하면 다 지워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은 다 지워주지는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보다는 알 권리가 우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예. 이제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뭐 삭제를 요청할 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알 권리가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알 권리가 침해될 수는 없겠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문제가 복잡해지는 게 정치인이나 연예인 같은 분들, 우리가 흔히 공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이 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생활에 관한 문제도 사실 알 권리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왜 요새 그 청문회 이제 앞두고 있는데 뭐 위장 전입 뭐 이런 거 필수다. 이게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교육에 관한 문제니까 사생활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인에 있어서의 사생활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할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데, 예? 맞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조절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예? 그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란이 이제 이 잊혀질 권리에 대한 한계 내지는 이제 적용 범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공인도 공적인 정보가 있고 사적인 정보가 있을 테고요. 마찬가지로 일반인도 사적인 정보가 있는 반면에 공적인 정보도 있겠죠. 만약에 일반인들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공적인 정보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정보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그 잊혀질 권리는 원칙적으로 정치인이나 연예인 같은 공인의 그 공적인 영역에 대한 정보라든지 공인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그 일반 대중의 이익이 공인과 같은 정보 주체의 이익보다 우선시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제가 뭐 이거 다 지우고 싶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요. 예. 예. 잊혀질 권리를 이제 폭넓게 보장하고는 있는데요. 현재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라든지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등 불법 정보는 이제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청하면 곧바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 당연하겠죠. 예, 예. 그건 개인 정보 유출에 관한 문제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국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에서는 이제 포털 업체를 개인 정보 취급자로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보 주체의 삭제 요청을 즉각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제 게시물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임시 조치를 우선 실시를 하고요. 예. 한국 인터넷 자율정책기구 키소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삭제 여부를 이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포털 사이트에 요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인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이에요. 뭐 요새 블로그도 많이 하고, 그죠? 뭐 네네. 싸이월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 올리거나 혹은 뭐 SNS 상도 이제 그런데 이 SNS 상에서 왔다 갔다 한 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SNS도 이제 검색이 되는 것들이 있고요. 예. 그 검색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트위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검색이 되기 때문에. 예. 사실상은 지우진 못해도 봉쇄는 할 수 있다. 네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포털 사이트에 요구를 하면 되겠네요. 네, 요구를 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죠. 예. 근데 뭐 요구하는데 무슨 서식 같은 게 있습니까? 서식이 좀 복잡한데요. 이제 본인도 확인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임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다시 또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삭제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돌아다니는 걸 완전히 봉쇄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네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만 해도 인터넷상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대행해주는 업체가 생길 만도 한데요. 네, 지금 대행해주는 회사들도 있고요. 대행해주는 회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네. 저희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외국 경우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워낙 그 젊은 사람들이 SNS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상 과거에는 뭐 미니홈피 뭐 이런데 하도 자신들의 자세한 일상을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굉장히 피해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잘 하시고요. 좋은 결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학부 신용태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들어갑니다. 골프존 마켓 2014 골프 대전. 선착순 타임세일에 2월 상품은 369만원 균일가로,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7만원 추가 할인까지. 부담없이 골프용품 장만할 찬스예요.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 골프존 마켓.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황태순, 박상병의 정치 한판. 예,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시죠.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무슨 얘기부터 하느냐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뭐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물어볼까요? 아니 지금 뭐 가장 큰 이슈 해야 되죠. 이슈 가장 큰 이슈. 문창극 월드컵? 후보자. 아니 문창극 후보자요. 예, 그 문창극 후보자 얘기죠. 그래. 예, 예. 네. 자, 근데 문창극 후보자 얘기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죠. 오늘이 세월호 두 달. 네. 예. 그렇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2달 되는 예, 맞습니다. 날입니다. 잠깐 좀 또 아직 12명 아직 실종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또 생각하고 가죠.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예. 오늘 황태순 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 문창극 후보자 얘기로 넘어가서 어제 사과 발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과하는 내용은 옳습니다. 사과하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특히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뭐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다.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 등등의 얘기는 옳으나 그건 해명이고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이전에 했던 발언들은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아주 강경한 보수의 입장을 대변한 겁니다. 사과를 하든 하지 않든 교회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이 역사는 바뀌지 않은 겁니다. 해명은 옳으나 그 진정성이 떨어지고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인식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측면은 전혀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박 박사님 그 시각이 보수 진보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우리나라의 강경 보수는 일제 식민지 시대를 식민지 사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박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강경 보수라는 것은 우리나라 보수 중에서도 보수 얼마 안 되는. 마치 우리 좌파 중에 보면 종북 좌파가 있듯이 보면은 우파 중에서도 친일 우파가 있습니다. 친일 우파를 말씀하시는 극우라고 얘기하면 방송에서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주 소수 강경 보수의 친일 우파. 대부분의 보수야. 당연히 일제 시대에는 뭐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렇죠. 황 의원님은 좀 보수적이시지만 인정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 따뜻한 보수시죠. 뭐. 그러니까 보면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 어떤 자랑스러움 이런 거 다 갖고 있죠. 근데 일부 보면은 아직 식민사관에 아직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 박상민 박사 말씀하신 대로 저는 어제 문창극 후보가 일단 해명에 나선 건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해명 그 내용 자체도 보니까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해명이라기보다는 변명에 가깝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저는 그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뭐 마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뭐 슬그머니 보니까 DJ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시 시중에 나돌았던 이야기를 전한 것뿐이다.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국가 원로인 그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지적한 것이다. 근데 그 당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이명박 정권 초기에 보면은 그 촛불 이후에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타겟으로 삼아서 압박한 측면이 있거든요. 검찰이 고강도 압박을 했죠. 그러니까 별도의 뭐 예를 들어서 사저에 가서 조사할 수도 있었고 제3장소에서도 조사하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일종의 보면 서울까지 불러올려서 포토라인에 세우고 망신주기거든요. 그 뭐 압박하기거든요. 그래서 당시 좌파 쪽에서는 이거는 친노 이쪽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당했다. 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보면은 어제 그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아주 적절치 못한 발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도 보면은 당시 뭐 금전적 배상에만 치우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했다. 쉽게 해서 우리 할머니들이 무슨 돈 달라고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일본이 진정 뉘우치고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한다면은 일본 정부가 반성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도 일본에서 뭐라고 그래요? 관원들이 동원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어떤 민간 업자들이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니까 일본 정부가 관원을 동원해서 우리를 갖다 그렇게 보면 유린하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책임지는 순간 일본은 단돈 1원이라도 배상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뭐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일본의 사과를 받기 위한 구체적 방편이거든요. 그렇죠.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과거에 대해서. 그 내용도 그렇고 저는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비판하는 대목은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특정 정파에 가로 사로잡히면은 이게 정파적인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익히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논평할 가치가 없고 저는 어제 조선에 대한 제가 말한 것은 식민지 사관에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식민지 사관. 그러니까 이를테면 식민지 근대화론에 빠져 있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왜 그런 책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책 배웠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 이를테면은 일제 식민지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발전돼 왔다. 경인철도도 일본이 놔준 거다. 그리고 그 당시 아주 게으르고 나태한 조선에 대해서 일본이 계몽을 시켜준 것이다 등등. 뭐 안병지 성자 같은 경우 대표적인 그런 게 그렇게 우리 공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조라고 배웠고 민비라고 배워왔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마 뭐 신여 교수 같은 시대에서 또 그렇게 배웠는데. 학번이 우리가 같거든요. 그럼요.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것 자체가 입이 청산돼야 될 텐데 이제 그 문창국 후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직접 민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민비란 얘기 안 합니다. 이조라고 우리가 배웠지만은 그러니까 이조라는 용어도 안 쓰거든요. 안 쓰죠. 요새.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조선 아니에요? 조선이죠.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식민사관에 젖어 있는 거예요. 명성황후. 그럼요. 그런데 또 하나 어제 해명 중에서 이사벨라 비샵 여사 얘기를 했어요. 전날에는 윤치호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지금 뭐 장난치는 겁니까? 정말 국민들의 일시로 갖고 노는 겁니까? 이사벨라 비샵 여사는 그 대한제국과 관련된 책을 몇 권 썼습니다. 저도 지금 3권이나 했습니다.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들 게으르다 말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관리들의 흡혈귀 같은 착취 때문에 피폐하고 못 쓴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봤어요. 그렇죠. 네. 그 책에 뭐냐면 그 비숍 이 선교사께서 쓰신 내용을 비숍 여사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한국 사람들이 키 크고 잘생겼다. 중국이나 일본 사람에 비해서. 그리고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뭐냐면 우리 문창국 후보자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죠. 양평 그때 당시 비숍 여사의 책을 얘기를 하면서 양평의 이방이 800명이다. 그런데 그래서 그 800명이 되는 이방들이 각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안다라고 그러는데 비숍 여사의 책은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양평에 700호의 집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700호의 집이 있는데 800명의 이방이 있었다는 거는 그 얘기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오판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 비숍 여사가 갖고 있었던 대목은 착취하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쓴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윤치호에서 비숍으로 바뀌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잠깐만 여기 끝나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이거를 마치 비숍 여사가 한국의 이 민족성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남에게 의탁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 비숍 여사에 대한 모독이고 이 책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변명이에요. 그리고 또 비숍 여사가 한국인 DNA까지 얘기를 했습니까? 그때 DNA가 있었어요. 왜 이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로 이건 지식인들이요. 국민들에게 바보 취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비숍 여사가 DNA 얘기했으면 그건 예견 능력이 있는 거죠. 윤치호도 DNA 얘기했나요? 근데 윤치호 처음에 윤치호를 변명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두 분 박사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뭔가 논문 쓸 때 보면 자기의 어떤 주장을 갖다가 좀 강화. 내 주장이 공인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과거에도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다. 이야기들이 있었다. 예를 들는 게 처음 얘기를 들었던 게 윤치호예요. 근데 윤치호를 얘기해놓고 가만히 보니 윤치호가 대표적인 친일파거든요. 그리고 그걸 뺀 거죠. 그러니까 뜨거라 해갖고 빼면서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아까 우리 신율 교수 말씀하신 대로 조선에 대해서 따뜻한 시각으로 봐주었던 그 벽안에 푸른 눈에 어떻게 보면 60세가 넘는 나이에 그렇습니다. 영국 왕실 지리학회 배운 비숍에서 슬쩍도 걸고 넘어졌어요. 근데 저는 다 좋아요. 보면 어제 보니까 조선민족이 게으르다는 말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 그분이 문창국 후보자가 강연에서 하는 거 보면 좋아요. 이건 다 하다 우리는 2조 500년을 허송세월로 보냈으니 시련이 필요하다 얘기했어요. 이 대목에 지금 보면 성균관 유림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성명서 발표. 이순신 장군도 허송세월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세종대왕도 허송세월 하셔서 한글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세계 치국인이 이런 거 다 세종대왕이 허송하신 거예요. 이순신 장군 허송하신 거고 율곡, 퇴계 두 분 우리의 유림에 큰 비조들께서 다 허송하신 거예요. 우리 박 박사님이랑 신 박사님, 우리 기억나세요? 우리 고등학교 때 당시 식민사관에 젖어서 가르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색당파. 그렇죠. 조선 놈들은, 한국 놈들은 뭉치가 찢어진다. 그게 어떻게 사색당파입니까? 그야말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감히 흉내도 못 내는 그야말로 고도의 논쟁이었고 때로는 사상투쟁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예요. 우리 보면 금소갈증 고려 때 만든 거군요. 하여튼 찬란한 우리 2조 500년 문화 역사가 저는 몰랐어요. 여기 허송세월이었는지. 이거 갖다 문창국 후보자 꼭 여기에 대한 답변 필요합니다. 우리 황태순 의원님 인문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우리 정치사에 대해서 아주 통찰하고 계시는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이게 보수 진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우리가 조선시대 때의 그 정치 사상사만 보더라도 중국에서 한국의 성리학을 공부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놀라죠. 우리가 실학대의 실학에 나와 있는 학자들 이를테면은 뭐 실학 북학파 같은 얘기들 국내에 나와 있는 건 깜짝 놀랍니다. 이 시대에 이런 석학들이 있었구나. 정말로 충격적인데 이런 어떤 업적들을 허송세월 갖다 도대체 어떻게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보면 그 힘으로 갖다가 강제로 뺏고 우리를 갖다 압박하고 창시개명시키면서 뭔가 너희는 게으른 민족이고 너희는 뭐 근천적 요즘식으로 하면 DNA가 원래 안 된 민족이니까라고 우리한테 강제로 주입시켰어야 되거든요. 그때 썼던 이유가 바로 엽전의식. 두 번째는 너희는 뭉치지 못하면 맨날 싸우는 사색 당파 싸움. 당파 싸움이 당파 싸움입니까? 그 일본 같은 경우는 100년 동안 그야말로 칼로 싸웠지만 우리는 나름대로의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민중들을 갖다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인가를 놓고 양 정치 지도자들이 그 논리 싸움이었어요. 달라요. 그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그 문창국 후보자는 본인이 인용을 했다. 그게 윤초가 됐던 아니 비숍 여사가 됐던 간에 근데 실제로 인용을 한 것보다는 훨씬 게으르다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는 점을 1시간 7분짜리 동영상을 보면 누구든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좀 궁금하시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동영상을 직접 한번 보시라.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요. 아니 유튜브 거 좀 하시고요. 어디 거 보시면 되냐니까. 또 버전 있어요? 대한민국 국무총리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려놨어요. 크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직접 보시면은 사실 문창국 후보자의 얘기가 어떤 건지를 보다 제가 볼 때는 잘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인사청문회 아까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저희가 이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문회 가자 이거예요. 뭐 그걸 보이콧하느냐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입장인데 일단 청문회가 열리겠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선생님은? 이제 내일 국회로 보내면은 인사청문회가 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또 새로운 큰 강이 나와서 뭐 도저히 안 되겠다. 하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창극 후보자는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청문회가 열릴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전략적으로 판단하면은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않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새누리당한테도 본인한테도 또 대한민국의 명예에도 그 오히려 낫죠. 이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사청문회도 못 가는구나.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인사청문회 가가지고 생방송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일제를 찬양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 자체는 망신이고 여기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 박 박사님이 조금 전에 그 인간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그 아마 이 듣는 청취자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하실 거고. 아니 그 요새 인기 프로그램 인간의 조건도 있는데요. 근데 저도 보면은 박지원 좀 이번에 보면 저 위원장으로 좀 내정돼 있죠. 야당으로서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꽃놀이패예요. 정말 꽃놀이패인 게 아까 우리 신 박사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친일 문제, 위안부 할머니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얼미터에서 물론 며칠 전 겁니다만은 뭐 금요일 날 여론조사하면은 자 즉각 사퇴해야 된다. 65.6% 13일 날 나왔죠. 아니 뭐 사퇴까지 할 필요 있느냐. 21.9% 나왔던 것도 바로 이런 것을 웅변하고 있는데 자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맞고 아마 23일 24일 청문회 연다 하도 그 전에 아마 문매를 맞을 거예요. 문창국 후보가. 아마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아무것도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또 예를 들어서 청문회 열리면 이틀 동안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굉장히 군색한 변명으로 엄호사격해야 되거든요. 그걸 국민들이 다 보게 됩니다. 네,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만약 이틀 동안 끝나게 되면 과거 2010년에 김태호 후보 꼴납니다. 청문회는 청문회로 이틀 하고 그 다음날 사퇴하게 됩니다. 근데 또 그것마저 넘었다 치죠 뭐. 뭐 끝까지 우겨서 표결까지 한다. 표결한다고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286명 지금 14명이 지금 공석이니까 146명인가 뭐 그렇게 148명인가 되는데 그중에서 한 10명만 딱
저 이른바 반란표라고 그러죠. 아 이거 아니다. 이거는 진짜 민족 정기를 바로잡아야 된다 하고 부표 던지는 순간 문창극 후보는 물론이거니와 박근혜 정부가 흔들됩니다. 지금 국회 재적 의원이 286명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반은 144명이죠. 예.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150명입니다. 근데 의장은 좀 줄이 무소속이니까. 탈당하니까. 예. 그러나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결하다 치면 150명 중에서 초선 의원 6명이 빠진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딱 144예요. 그러니까 6명만 빠져 나머지는 똘똘 뭉치면 통과가 되는데 그저 한 명이라도 예의 해버리면 탈락이에요. 그 순간 만약 그런 식으로 통과시키죠. 새누리당 730에서 흔한 얘기로 박살납니다. 730 뿐일까요? 7.14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아니 그거 7.14 전당대회는 별로 영향 안 미쳐요. 안 미쳐요? 자기네들끼리 위기의식이 있으니까. 근데 730에서 바로 이번에 14군데 아니에요 아직까지. 근데 그중에 서울 그러니까 경기 수도권하고 충청도가 8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호남은 빼더라도 나머지 8곳은 박살납니다. 또 보면은 이걸로 끝날까요? 아마 2016년이면 곧 총선이거든요. 아마 새누리당은 그동안 어렵사리 땐 일반 차떼기 정당이라는 그보다 더 흉악한 친일 정당이라는 새누리당을 온누리당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건 뭐 특정 교회라니까 좀 빼더라도 친일 정당으로 나중에 낙인 찍히게 된다니까요. 지금 잠깐 이 문자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자가 너무 많이 왔는데 9702님 이번에 문창극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730 선거 때 여당은 역풍 맞을 겁니다. 이런 의견 올려주셨고요. 1397님 문창극 총리 내정제는 우리나라의 참극인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선거에 승리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7248님 교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더군요. 교회에서 강의한 것을 역사관으로 몰고 가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3115님 박 박사님 처음으로 황 선생님 칭찬하셨네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2669님 재밌는 시간 두 분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 계속 문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정도 일단 소개해드리고요. 기분 좋으세요? 아니 제가 그동안에 황 의원님 많이 아니 우리 아까 그분님 자주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박 박사님 저 매일 칭찬합니다. 아 그래요? 예. 자 베스트 워스트 이번 주에 골라주시죠. 아니, 갑자기 베스트 들어요. 이거 문자 소개하고 시간이 있는데요. 베스트요? 베스트는 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왜요? 보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오늘 떠나시죠? 오늘 중앙아시아 거기 보니까 이제 여당 쪽 청와대 쪽에서 야당 의원님 한 분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원내대표가 결정을 했어요. 그것도 전태열 열사의 여동생 분이시죠. 전우순 의원. 그 정도에서 박영선 의원 원내대표 과거에 보면은 원내대표 대식에 굉장히 강성이었고 원내대표는 그 경선 과정에서 저 따뜻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통큰. 워스트는요? 저는 이분 빼고. 베스트 하나씩 그랬는데. 빼고. 베스트 먼저 하시죠. 하나씩 베스트 오케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베스트 김상민 새누리당의 초선 비례대표 의원. 저 오늘 인터뷰했는데. 그래요? 예. 6명의 초선 의원과 함께 자진 사퇴하시라라고 얘기를 했고 나이는 어립니다만은 문창극 후보자가 인준된다면 박근혜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와 역사전쟁에서 지게 된다. 박 대통령 레임덕을 막겠다는 판단 착오가 진짜 레임덕을 불러올 것이다. 자진 사퇴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청년으로서 정말 용기 있는 주장입니다. 베스트. 워스트. 이정열 가카사키 짬뽕. 전직 판사. 이번에 보니까 어쨌든 변협에서 변호사 등록 안 받아주니까 1년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장으로 됐는데 문제는 그걸 기자들이 취재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도자료 돌렸어요. 이거야말로 내 밑에 이러한 젊은 판사, 젊은 변호사들이 있고 나는 사실상 사무장이지만 회장이다. 빨리 재판들 맡겨라. 정관이호 좀 누리겠다는 그런 느낌 꽉 주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박 박사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역사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진 거예요. 성경적인 역사관은 가장 우수한 역사관입니다. 좌파 언론과 종북주의자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4.3 사건은 폭동,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이라고 표현한 문 후보자의 말이 맞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좌파, 종북에게 집단 최면 상태로 빠져들고 있어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어제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전 내일 7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